것들 여태까지 저희가 작업했던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면 이제 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 이제 많은 분들이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제 정해진 것들만 공부하는 경우가 많고 뭐 정해진 것이라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악성 코드 분석이라든지 취약점 분석이라든지 뭐 시스템 해킹이라든지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는 게 맞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데 미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런 부분은 이제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유가 아, 이제 사고들이 이렇게 나면서 저희 보시죠. 뭐 이거 얘기해서 한번 같이 사고들이 이렇게 나면서 실제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제 뭐 윈도우 같은 시스템을 직접 해킹해서 권한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런 그 제품들이 취약성을 좀 많이 가지고 있던 시기에서 이제 발전한 정보보호 산업 기반으로 본다면 이제 기회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냐면 뭐 관제라든지 이 뭐 유지보수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관제나 유지보수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일종의 어떤 그 이제 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수행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큰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요. 조직에서 이제 그런 일을 할 때 이 사람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 이렇게 보기가 당연히 구조적으로 당연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최근에 사이버 보안이 어디서 돈을 어떤 사람들에게 가장 돈을 많이 주고 있나 한번 살펴보시면 데이터를 직접 다루면서 기계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이제 사람들에게 큰 보상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기계가 하지 못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정해지지 않은 어떤 일들,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일들에서 문제를 찾고 개선을 하고 하는 일들이 이제 어려운 일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기존의 보안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런 경계선 기반 보안이나 알려진 것을 식별하는 이제 알려진 위협을 식별하는 이런 보안들은 기능적인 면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어, 이제 어떤 창의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 시키면 할 수 있고 뭐 기계가 할 수 있고 뭐 그걸 사람이 관리만 하는 그런 일이었다면 이제 최근의 보안은 어, 이제 비즈니스를 지키는 보안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버 보안 공부하시면서 뭐 시습이나 시사 아니면 뭐 정보보호 기사 뭐 기능사 이런 게 시험을 이제 보실 때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전통적으로 사이버 보안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프린시플이 뭐냐면 이제 CIA를 보통 얘기하거든요. CIA라고 하면은 아시는 것처럼 그 비밀성, confidentiality, 그다음에 이제 인테그리티, 무결성, 그다음에 availability, 가용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시스템에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어떤 그 컨텍스트 있게 특정 자산의 CIA를 지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모든 것의 CIA를 지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어, 이제 사용처가 없어지는 거죠. 뭐 개인적인 흥미를 통해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회사 혹은 사회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기능적으로 사이버 보안을 접근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뭐 집신 삶는 사람이니까 뭐 집신만 삶겠다. 그러면 이제 집신을 아주 잘 삶아도 잘 만들어도 어 요즘에는 이제 뭐 인간 문화재 최고 잘 돼야 인간 문화재고요. 인간 문화재도 큰 돈을 벌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집신 신지 않으니까.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 사이버 보안에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운 것들은 이 사이버 보안의 기저를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태까지 배운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 향하느냐, 어디가 기회의 땅이냐.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가서 말씀드렸을 때 항상 그 문제가 있을 때 남아 있을 것이냐, 밖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
항상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밖으로 나가야 된다. 기회의 땅을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사이버 보안도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어, 뭐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반도체를 공부하거나 생명공학을 공부해서 어떤 큰 업적을 이루기는 여러분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제 사이버 보안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사이버 보안은 현재 지배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기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뭐 나는 기존에 그냥 하던 대로 해서 먹고 살겠다 하면 결국은 이제 뭐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잘 아시겠지만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제 러다이트라고 해서 그 기계로 이제 뭘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죠. 이제 그 사람들이 막 폭동도 일으키고 했지만 결국은 이제 세상의 변화를 이겨낼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세상이 변화하는 시점, 가장 빠르게 변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되게 예민하게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본인이 앞으로 삶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 내가 뭐 그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게 문제 있다 이런 게 아닌 거죠. 보시면은 이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실제 사이버가 왜 문제가 되냐에 근본적으로 외적인 요인들이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의 변화. 옛날에는 작았지만 지금은 커지고 옛날에는 하나였지만 지금은 여러 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당면한 문제가 커지고 파이가 커지고 보상이 커지는 거죠. 그 대신 해야 할 일들은 훨씬 더 스마트하게 해야 되는 거죠. 변화가 없다면 아마 기회도 없는 겁니다. 그냥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위에서 시키면 기득권 없는 사람들은 밑에서 그냥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이버 보안을 또 하면서 가장 승리의 확률이 높은 곳으로 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이런 데이터 분석이나 위협 분석 쪽이 사이버 보안 쪽에서는 큰 보상을 주는 아직까지 이런 곳이라고 남아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기존의 이제 정보 보호 혹은 사이버 보안, 이제 정보 보호죠. 기술적인 어떤 문제에 집착했다면 요즘 일어나는 사건들은 이제 기술적으로는 탐지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이런 것도 이제 컨텍스트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다 컨텍스처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 어떤 여러분들이 들어간 회사 혹은 기관, 국가의 문제들을 어,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보게 되면 이제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분야들은 되게 폐쇄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데이터 별로 없어요. 근데 사이버바는 사실 여러분들 조금만 뒤돌아보고 찾아보면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동적으로 이렇게 그냥 주는 것만 공부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운 보안으로서는 어,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지 않으면. 집신을 만들어도 막 집신 엄청나게 잘 만들면 혼자는 먹고 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로 뭐 가족까지 먹고 살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다면. 근데 뭐 국가를 먹여 살리거나 기관을 먹여 살리기는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지셔닝을 할 때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 내가 하는 일 중에서 내가 드리는 노력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런 거는 지금 미처 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가 분석할 때 이제 제일 처음에 데이터 분석 예시로 국가 대비를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한 거는 이제 근본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인터넷을 지탱하는 체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제 IP 주소죠. 이 IP 주소가 어떤 것인지 보통 고민하지 않고 누가 가지고 있는 건지 심지어는 뭐 IP 주소 하나가 항상 똑같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 계속 변화하는 거고 인간이 만든 거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인터넷 주소 체계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주소 체계를 알게 되면 이제 그 위에 이제 이 모든 것이 벌어지는 이 사이버 공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제가 인터넷의 구조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뭐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단 하나를 알아야 된다면 이 모든 문제는 이제 서킷 스위칭에서 패킷 스위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서킷 스위칭적인 사고를 패킷 스위칭에 적용하면서 생긴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어, 뭐 저희가 길지는 않았지만 이 수업에서 벌어진 이제 배운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거고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그런 그림인 겁니다. 왜냐하면 서킷 스위칭의 모든 상태는 전 대역에서 유지가 돼요. 근데 패킷 스위칭에서 상태는 엔드 포인트에서만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엔드 포인트에서 유지가 되어 있는 것은 특정 형태의 메모리 기억으로 남아 있는 거고요. 기억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정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확률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보안이 0과 1의 악성이거나 정상의 보안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동작하지 않은 이유냐면 패킷 스위칭단에서 명확하게 결정론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없습니다. 99.99%의 확률로 동작하는 거고요. 가장 명확하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엄밀성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실제 이 트러스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게 제로 트러스트란 이름으로 결국 이렇게 나타난 거지. 뭐 원래 있던 거를 그렇게 이제 만든 거라는 거죠. 꺼집어낸 거지. 이걸 누군가 새로 정의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오래됐지만 실제 다른 모든 기술에 비교해 봤을 때 인터넷 기술은 상당히 최근 기술이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에서 많은 곳에서 이 기술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회가 인지하는 인터넷의 기술과 실제 그 인터넷의 간극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이제 사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인터넷을 본다면 처음에는 이렇게 커질 생각이 없었던 네트워크였는데 이게 이제 그 효용성을 인정받으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게 된 거고 지금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터넷의 구조는 이렇게 그 백본 구조가 있고 밑에 연결돼 있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DNS 구조 그때 한번 한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거고 이렇게 트랜짓과 피어링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상식적인 거니까 뭐 그닥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터넷은 물리적인 네트워크다. 이게 논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연결돼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 지점에는 현실로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적인 네트워크라는 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DNS, 인터넷의 이제 IP 체계가 기계적인 어떤 그 펀더멘탈을 이룬다면 이제 도메인명은 인간과 기계를 연결하는 하나의 이제 기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그 가장 근본에는 이제 루트 DNS, 13개 루트 DNS가 있고 이 DNS를 통해서 전 세계가 IP 주소가 아닌 도메인명으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 약속이 나오죠. 도메인명과 IP의 약속. 이 약속이 정확한가 안 한가를 확인하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제로 트러스트의 확인하는 지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의 뭐 구성 요소들 그때 그래서 우리가 분석한 내용들 뭐 5개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해보실 수 있는 거니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가만히 앉아서 뭐 사람들이 주는 것만 떠먹고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 나간다면 여러 가지 좋은 기회들이 있을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뭐 길진 않지만 몇 번 수업을 했으니 혹시라도 업무 뭐 공부를 하다가 알고 싶은 것들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 원래 절실한 사람이 답을 찾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에 대해서 얼마나 절실한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에너지의 척도가 되겠죠. 자, 뭐 인터넷 자체는 레이어로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인캡슐레이션과 디캡슐레이션의 관계가 되어 있는 거고,
보시는 것처럼 실제 레이어 뭐 5, 6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레이어 7, 4로 잘못 표기되는 레이어 7이 이제 아, 가장 기계적인 마지막 단계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이번 수업을 통해서 처음 들으셨을 텐데 BGP라는 게 존재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BGP 얘기했을 때 이게 인터넷을 이제 붙이는 어떤 장치구나, 프로토콜이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BGP의 동작 원리는 서로 이제 연결을 통해서 주소를 어나운싱하고 주소를 획득하고 하는 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뭐 BGP 관련해서 찾아보시면 어렵지 않게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인터넷의 이제 위협이 뭐냐? 이게 사실은 인터넷의 위협을 이제 가장 처음 사고 형태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은 쿠크의 에그라는 그런 어,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제 로렌스 랩에서 발생한 사고, 그게 아마 89년도일 거예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쿠크의 에그라는 책에 그 내용이 잘, 이거 이제 뭐 책을 꼭 안 보시더라도 어, 그 비디오로도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86년에 이제 발생한 일이고, 이때 처음으로 인터넷에 대한 침해 사고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다 하면 되고, 이게 이제 저자가 클리프 스토리라는 이제 천문학자 박사님이거든요.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아주 그 흥미진진하게 예, 처음으로 알려진 사이버 국제 스파이 사이버 사고에 대해서 잘 어,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터넷은 뭐 이제 무사공평한 구간이 아니라 뭐 감청도 하고 개입도 하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말씀드렸던 어떤 우리가 그 방심위 같은 데서 어떻게 트래픽을 개입하고 차단하는지,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가 간의 이제 사이버전이 심화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향후에 되게 좋은 커리어 패스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 간의 사이버전을 관심이 있으면 한번 도대체 어떤 일이 전에 있었나 찾아보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이버전의 역사 같은 것을 보실 때 이런 어떤 국가 간 사이버전 관점으로 보는 것도 이제 의미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 어, 이제 사례 분석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로그를 가지고 사고 분석을 하니까 이제 로그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에서 저희가 이제 어, 뭐 배틀필드 쓰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어, 커맨드 라인을 쓰든지 해서 로그를 다루는 것들을 이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로그 분석하는데 필요한 자료들 혹시 제가 요청하시면 아주 기본적인 자료는 공유가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 강의 자료가 여러분들한테 배포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 자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의문 있거나 궁금한 것들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은 그런 것들 또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할 때는 명확하게 방법론이 존재합니다. 이 오스카 방법론이라는 게 그 중에 하나인데 제가 봤을 때 사고 분석에서 가장 좋은 방법론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오스카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상황인지, 그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결과를 보고한다. 뭐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이 순서가 이제 뒤바뀌었을 때 좋은 결과가 잘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머릿속에서 오스카라는 이제 크로님으로 가지고 있으면 뒤바뀌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고요. 데이터로 보면은 저희 이제 이런 통신 데이터 전체를 다 담은 데이터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서머리해서 만든 세션이라는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특정한 문제만 찾아내는 이제 경보 데이터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이제 통계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거시적인 시야를 갖추게 하는 통계 데이터가 존재한다. 이것들은 전부 하나의 이제 어,
그 데이터에서 나오는 거죠. 뭐냐? 그게 네트워크의 선을 따라 흐르는 통신 데이터. 뭐 예를 들어서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 컴퓨터에 이렇게 그냥 걸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뭔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 여러분들 금방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컴퓨터에 최근에 이제 뭐 요새는 굉장히 많은 그 통신들이 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찬찬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네트워크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네 개의 방법, 전수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아, 이 전수 데이터를 세션 데이터로 바꾸거나 그중에 경보 데이터를 걷거나 뭐 이런 이제 걸로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한 번만 다루면 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데이터가 500메가짜리 데이터가 있다고 보면은 이렇게 이게 이제 통신 전체 데이터를 보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사실 트래픽이 어떻게 생겼나 하려면 이제 이런 형태로 지나가고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어, 팩스로 나타냈지만 바이너리 스트림으로 해서 이제 IP 패킷과 페이로드가 어떻게 돼 있나 보는 건데 이걸 이제 인간이 물론 이제 네트워크에 지나가는 것보다는 당연히 사람이 이해할 수 있지만 보긴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걸 이제 서머리한 게 뭐냐? 이게 이제 세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세션 데이터는 이렇게 텍스트 형태로 존재하는 거고 안에 보시면은 훨씬 더 사이즈가 이제 작죠. 한번 볼게요. 전수 데이터가 500메가고요. 세션 데이터는 이제 229메가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걸 만약에 저희가 뒤집으로 압축을 한다고 하면 똑같이 분석을 할 수 있으면서도 크기가 몇으로 줄어드냐? 27메가로 줄어들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프로세싱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AI라든지 이런 곳에 적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근데 경보 데이터는 뭐냐? 경보 데이터는 이제 이 통신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뽑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체가 다 지나가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겟 리퀘스트만 뽑겠다 하면 이제 겟 리퀘스트만 간 거고요. 이 중에서 이제 캐시 컨트롤이 시그니처였거든요. 그럼 이제 시그니처 매칭 건수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겟이 몇 개냐 그러면은 전체 통신 중에서 러프하게 겟이 몇 개인지 알 수 있고 그러면 이 중에서 캐시 컨트롤이 몇 개냐 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게 차단율이 얼마나 되냐 만약에 본다면 결국은 요거를 요거를 요게 뭐냐면 이제 요거 전체 캐시 컨트롤 나온 것을 개수로 나눠주면 이제 전체 리퀘스트로 나눠주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 나누기 전체 HTTP 리퀘스트 하면은 이제 대략 67%가 차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67%가 차단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정보 데이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세션 중심으로 바꿔가지고 볼 수 있다. 그다음에 통계 중심으로 뭐 통계를 보면 뭐 몇 퍼센트가 차단되었는가, 뭐 통신의 형태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도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요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DNS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가 이것도 쉽게 해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지리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면서 DNS 구조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고, 아, 그다음에 이제 BGP도 DNS와 BGP가 연동해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애니캐스트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많이 다루지는 못했지만 한번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BGP 관련된 사고들은 이제 밖에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사례가 어떻게 나느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이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구해보시고 중간에 하시다가 이제 어려움이 있으면 뭐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내용을 좀 공유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디도스 공격은 이제 최근에 다시 핫하게 떠오르고 있죠.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사회에서 기존에 특정 지점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이제는 되게 다수 지점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부분에 부담을 주고 있고 뭐 여러분들 요즘 잘 게임사 디도스 같은 것들 되게 게임하시는 분들한테 큰 관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디도스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좋다. 그 이제 디도스 자체가 단순하게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바가지 관점으로 보는 방식을 디도스 통해서 우리가 익힐 수가 있는데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공격들이 있고 크게는 그냥 세 개로 나눠진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폭 소진 공격이 있고 세션 공격이 있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수준의 공격이 있다. 이게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사고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 간의 ISP 같은데 이제 들어가면은 이런 형태의 대피소가 있거든요. 뭐 국내 통신 3사 다 이런 대피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대피소 뭘로 운영하냐? BGP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BGP도 달았던 거고 이런 것들을 탐지할 때 탐지 지표를 세워서 탐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을 탐지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한다. 그래서 대략 이번 학기에서 이제 뭐 짧은 시간이지만 전달하고자 한 거는 어,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실제 우리가 위에서부터 묶어서 보면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문제 수는 많지 않은데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이 잘 정해지지 않은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분야에 도전을 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좀 이제 아마 꽉 막힌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기회가 굉장히 많다. 이런 부분을 아마 생각하시고 앞으로 사이버 보안 쪽에 커리어를 이제 진행하실 사람은 진행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한 학기 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낯선 지역인데요. 낯선 데 와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그때 다시 뵙고 또 관련된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뭐 제 주소, 이메일 주소는 알고 계실 테니까 이메일 주소로 궁금한 거 메일을 주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혹시 뭐 줌으로 보신 분 줌 메신저로 질문해도 되고 아 그러면 일단 뭐 여기 그 관리자분이 다른 층에 계시다고 하니까 수업은 그러면은 이제 여기 정도까지 진행하면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뭐 혹시 줌으로 들어간 분들은 혹시 질문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대략 이 정도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필요한 부분들은 나중에 조교님 통해 가지고 수업 자료 저희가 공유 드릴 거거든요. 네, 수업 장요 자료 받으시면 되고 어, 그다음 이메일 주소 필요하시면은 조교님 통해서 얻으면 될 것 같고 뭐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고생하셨고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